쉽게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 전문가들도 쉽게 할 수 없어요.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호순 사이코패스 판별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유영철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바로 안 걸려요. 바로 할 수 없어요. 이 심리 구성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그 항목이 몇 가지가 넘는데. 그냥 뉴스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거 몇 가지 판별표 가지고 사이코패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푸른치 가수님 제 말씀이 안 들리세요? 여하튼 간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가족 중에 있는데 그게 뭐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형이에요, 누나예요, 아니면 동생이에요? 아, 그 당사자도 일반이랑 다르다는 거. 그 상담은요, 본인 말만 쭉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본인 생각만 이게 주줄이 쓴다고 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사자도 일반이나 다르다는 것도 어떻게 아는 건데요? 그 당사자도 일반이나 다르다는 건 어떻게 인지하는 건데요? 어떻게가 계속 빠졌잖아요. 어떻게가 뭐 행동 쪽에 있다는 건지, 아니면 누구의 물품을 빼앗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고양이를 뭐 때려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혹시 장난치시는 거죠? 브레치 감독님, 정말 이게 고민이시면, 정말 이게 고민 맞으십니까? 자기 혼자만 공감이 안 된다는 것도 어떤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렇게 상담하면 제가 항상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못 느껴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렌치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공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건지, 혼자만 뭘 보고, 뭐 개그 콘서트를 보고 나는 웃고 있는데 애가 못 웃어서 공감을 못 느낀다는 건지. 공감의 정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례를 말해달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애가 공감을 못하고 있구나 하고 말을 하는 건지, 그 사례를. 제가 공감의 사전적 정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는 이 상담이요, 정상적인 상담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프렌치 감독님 일단은 감사한데요, 저는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왜 지금 나와 말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또 오늘도 오셨구나. 릴렉스. 지금 어,
그죠? 뭔가 문맥이 안 맞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가 이제 어떻게 물어보니까 어떻게가 없잖아. 이례적인 거? 뭔 이례적이야? 아이고. 아 날도 온대. 아 날도. 아 괜히 우리가 했던 맥락만 놓쳐버렸잖아. 맥락만 놓쳐버렸네. 아 비판 뭔가 문맥이 안 맞는다. 그쵸 비판에 대한 맥락이죠. 예.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대안 없이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비판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뭘로 갑니까? 각자의 혐오론으로 가버리잖아. 세대의 혐오론으로 가고 여성 남성 나눠갖고 그거에 빠져 있고 그걸 또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갖고 놀린다고. 그러니까 청년 네트워크를 하면서 청년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대안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것을 자신의 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서울에 있어야 된다. 대도시에 있어서 무엇을 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낡은 것이다. 이제 세대는 변했다. 이제는 세계적인 프레임이 다 지역 프레임으로 가요. 지역 프레임. 지역 안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다.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를 우리가 일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 우리 잠깐만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우리 이제 김재동 씨 연설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인가? 김재동 씨의 사례와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강경 발언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리고 외국인 디카프리오 이거 좀 비교를 해서 기사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갈게요.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 좀 내용이 기니까.
유리딱스님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야? 저번에 나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 저번에 그거 같은 맥락이구나. 근데 부모들은 가해자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별로 없어요. 왜 내 아들만 갖고 그러냐, 내 딸만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오히려 당한 쪽만 좀 열불이 나는 거지. 아직까지는. 여자애가 마구 모래 뿌리고 입 안에도 모래를 뿌린다. 그게 그러니까 애들의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공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갓난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갓난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어떤 거 같니 하며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하늘색 하늘을 꿈꾸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공감 훈련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대학 입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유치원부터 해서 그래서 계속 경쟁 구도로 애들이 굴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애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적자 생존.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의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쟤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위에 있어도 된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논리가 있거든요. 애들한테 지금 애들한테는 어떤 분들은 이화여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의식, 특권 의식이 좀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물타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공간과 연대의 개념과 지금 아이들 커가는 그런 공간과 연대는 좀 다른 개념이다. 아이가 태권도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면 일단 안 다녀도 된다. 안 다녀도 된다 하면서 아이가 일단 부모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아이의 말을 유도하는 훈련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너 거기 안 다녀도 된다. 너무 힘들면 안 다녀도 된다. 하고 안심을 주고 아이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무서운 거요.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 어른들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체념을 해버리는 단계가 제일 무서운 단계니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갈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지금 뭐 과자 셔틀 이거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모하고 내가 유대 관계가 있다. 나를 이 사람이 이 어른이 이 엄마라는 어른이 나를 보호해줄 수가 있구나 라는 안심을 주는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고학년이 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저학년 때 당했던 애들은 고학년 때는 더 심하게 당해요. 그 부모하고 똑같은 거죠. 역설하는 여자 부모하고 똑같은 건데 정 안 되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 요새 카톡으로 하고 카톡 단톡방으로 하고 애들 계속 불러오면서 이제 카톡 폭력이 있거든요. 또 응.
아니야, 나쁜 아이라고 한 거 아니야. 나쁜 아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기 때문에 애를 건드려도 뒤탈이 없다라는 걸 애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무식한 부모가 계속 욕설을 한다? 요새 욕설도 폭력으로 들어갑니다. 애들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그 경찰관과 그럼 난 상담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강경한 어조로 가세요. 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하시고 어머니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역할. 우리 아이 건드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유리딱새님이 몸이 좀 이제 아프시고 좀 하더라도 아이 일이잖아. 아이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거 해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더 심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내가 겪은 거 중에 애가 지우개를 쓰다가 어떤 애가 지우개를 그냥 갖고 왔고 지가 집에 가져간 거야. 근데 이 엄마는 피해 엄마는 애가 그런 말 하니까 그 말만 듣고 와서 학교 폭력이다 하고 학교 운영회까지 열었어요. 요즘 자기 자식들이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못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이게 극단적인 사례인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두 번째 또 모래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나서야지. 움직이지 않고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움직이는 일이야. 그거 애한테 혼냈다고 하셨는데 애 혼내지 마세요. 애 절대 혼내지 마세요. 애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애를 위로해 주셔야지 혼낼 일은 아니에요. 너 무조건 강하게 커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일단 얘는 어쨌거나 자기 나름대로 또래 집단의 사회 집단에서 얘가 상처를 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가정 내 집단에서도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얘는 혼내서는 안 돼요. 피해를 당했으면 절대 얘를 혼내는 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 넌 괜찮다. 넌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정 안 되면 학교를 바꿀 방법도 있어요. 학교를 바꿀 방법도 있으니까. 절대 피해를 당했을 때 얘를 혼내면 안 됩니다. 자, 아예 안심시키고 얘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지금 너의 기분이 어떠냐? 혹시 너 엄마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가야지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오케이? 부모가 현명해져야 됩니다. 어머니가 현명해져야 됩니다. 아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라. 그러니까 뭐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야 뭐 여자애한테 당하냐 머시마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게끔 애를 훈련을 시켜줘야지. 감정적으로 얘도 감정적으로 그 아이 그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패스가 좀 맞더라도 일단 애들이 저항을 하면 저항을 한 번 두 번 했던 애들은 안 건드려요. 아 애 건드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티털이 없는 애들만 건듭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예, 저도 5학년 애들 중 그런 애들 봤었는데요. 예예. 이거 심각해요. 학교폭력 의외로 심각한 문제고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평생 가요, 평생. 한번 그렇게 어린 적부터 유대관계가 깨져버린 애들은 평생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 애들 불러서 자세히 얘기해보고 다 듣고 난 후에 훈계하는 타입이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 처음에 이런다고. 야, 제가 뭐 했어요? 쟤 어땠어요? 어땠어요? 막 갖고 거짓말 한다고. 그럼 끝까지 그 말의 꼬리를 잡고 물어봐야 돼. 그래? 근데 그게 옳으니 그러니 다 알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아. 애들도 어느 정도 되면은 6살, 7살만 돼도 옳고 그러면 구별해요.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리고 마지막에 입장 바꿔서 한번 보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역지사지니까. 만약 네가 그렇게 당한다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이거. 만약 너가 그렇게 모래를 했으면 너는 어떨 것 같니?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기로 했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동 씨 이야기. 노컷 뉴스. 김재동 헌법 제1조 2항 발언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지난 5일 성주에서 열린 야간 촛불 시위에 참석해 한 말입니다. 이 말만 했던 건 아니었죠. 이를 놓고 새누리당과 일부 종편들은 일부 연예인들이 직접 성주에 가서 대통령 비방에 열을 올리며 노골적인 선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이제 김재동 연설을 봤으니까 자 오마이뉴스입니다. 김재동은 왜 맷데이먼처럼 할 수 없나 보겠습니다. 손석희 나왔죠. 한 달 전쯤 미국 영화배우 맷 데이먼과 손석희 앵커 사이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13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그는 영화와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내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던 그날의 인터뷰 내용 중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정치에 대한 그의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 그는 자국 정치에 관심을 쏟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정치적 발언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치에 대한 소신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으냐는 질문에 그들은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자리에 나와 있는 만큼 문제될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죠. 라고 말해 대중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맷 데이먼의 인터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신상의 제약과 압력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맷 데이먼이 우리나라의 영화배우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맷 데이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당당히 밝힌 한 남자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방송인 김재동 씨는 얼마 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소신 발언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그가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경북 성주군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김재동 씨의 사드 배치 반대 연설에 성주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뜨거운 환호와 성원을 보내자 새누리당과 종편이 발끈하여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재동 씨의 사드 배치 연설을 선동이라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의 지상욱 대변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와중에 일부 연예인 등이 직접 성주에 가서 대통령 비방에 열을 올리며 노골적인 선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재동 씨의 성주 연설을 문제 삼았다. 하태경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아예 김재동 씨의 방송 퇴출까지 거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주 방문 김재동, 대통령도 외부 세력, 요즘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외국인이 뽑는 모양이죠. 이토록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를 맡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김재동 씨의 방송 퇴출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종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김재동 씨의 성주 연설을 악마의 편집을 통해 왜곡 보도했다. 종편은 김재동 씨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은 잘라낸 채 대통령도 외부 세력이라는 김재동 씨의 정부 비판 내용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그를 선동꾼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이날 김재동 씨는 하태경 의원과 종편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외과는 달리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적시한 헌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한 뒤 정부와 종편이 만들어낸 외부 세력 프레임을 반박해 나갔을 뿐이다. 김재동 씨는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외부 세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도 외부 세력이 된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의 일침은 정부와 종편이 성주 집회를 외부 세력에 의한 불순 집회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본디 선동은 조작이나 왜곡, 과장을 통해 남을 부추겨 집단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김재동 씨의 성주 연설은 일체의 거짓과 왜곡이 없는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었다. 김재동 씨의 발언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의 왜곡과 조작 역시 전혀 없었다. 선동이라 함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종편이 날조한 NLL 논란처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국민을 오도하는 저열한 행태에서 어울리는 말이다. 김재동 씨의 연설이 절대로 선동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김재동 씨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외부 세력이라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논리적으로 비판했을 뿐 아니라 대안을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해까지 제시하는 기지를 선보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해 개인의 소신을 표현한 김재동 씨는 새누리당과 종편에 의해 선동꾼으로 매도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한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맷 데이먼과 김재동,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 철학에 따라 정치적 소신을 밝혀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직면한 상황은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린다. 이 장면 앞에 맷 데이먼이 대한민국 영화배우였다면 이라는 가정은 지극히 초라하고 무의미해진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 모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김재동 씨의 성주 연설은 대중들로부터 근래에 보기 드문 명연설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대 현안을 꿰뚫어보는 안목, 문제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판의식, 강약을 조절하며 대중과 호흡하는 소통의식, 자신의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는 능력, 여기에 더해 온고도 없이 헌법 조항을 세세히 날려가며 국민의 권리와 정치인의 의무를 설파하는 깊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연설은 대중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재동 씨는 바로 그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에 대한민국은 이처럼 개인의 소신을 문제삼고 신념과 철학에 물어온 딱지를 붙인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주저없이 종북, 빨갱이란 낙인을 찍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느냐 아니냐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기준이다. 그런 면에서 김재동 씨가 직면해 있는 상황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수단은 한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 김재동 씨의 위기는 곧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김재동 씨의 연설을 팩트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을 한 조항 한 조항씩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가 가졌던 기존의 잘못된 정책 집행, 특히 4만 5천 명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5천여 명의 우리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대략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명언은 정말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갖고 헌법의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서 공화국의 해석의 차이를 놓고 김재동 씨는 밥을 한 끼 먹는다 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군국주의, 예를 들어서 왕이 그 나라를 통솔하던 그거에 대한 체제에 대한 반대말로서의 공화당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해석 차이가 잘못됐다, 그래서 김제동론은 틀렸다 라고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거는요 틀린 것이 아니라요 다른 글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은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다수설이 있고요 소수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수설을 통례라고 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옳지 않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헌법이라는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철학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흐름에 있는 철학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이것이다, A는 B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주권이란 말, 국민이란 말도 역시 해석이 다분합니다. 김제동 씨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아니라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통솔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돼야 되죠. 비판을 하려면요. 그런데 우리 보수 언론은 그러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단순히 뭘 붙였다? 대통령 외부 세력, 뭐뭐 새끼야,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만 편집해서 이 사람을 종북, 빨갱이로 몰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언론의 수준이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 제 말이 잘못된 거 있나요? 잘못된 부분 있나요? (87년 6월)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헌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 헌법 구공화국이죠. 구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역사 의식은 그 이전으로 가 있다. 민주주의 의식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들어왔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용정부였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 이렇게 취급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발언이 이렇게 취급되면 김제동 씨뿐만일까요? 김제동 씨보다 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입을 다물어야 될까요? 그래서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월달이었죠.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상을 하면서 했던 명연설이 있었죠. 다 읽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레버넌트의 촬영은 사람이 자연과 호흡하는 과정이었다. 이 영화가 촬영된 2015년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해였다. 북극에서 빙하가 녹고 있고 실제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모든 일과 행동에 나서야 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후손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모범적인 수상소감을 남겼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70억을 환경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개념배우 디카프리오 환경보호에 통큰 기부. 이건 최근 뉴스입니다. 7월 15일자 기사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환경보호를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 디카프리오는 14일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을 통해 환경, 기후변화, 야생동물 보호 등 전세계 20여 개 단체에서 157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약 177억 원이네요. 70억이 아니라. 디카프리오는 배우를 넘어 환경운동가로도 유명하다.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을 돌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비를 들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1998년 재단을 설립한 디카프리오는 현재까지 총 5,900만 달러 약 670억 원을 환경운동에 기부했고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약속한 추가 기부를 지킨 것이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은 성명을 통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되어주기 위해 기부 규모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고 디카프리오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알렸다. 한 환경운동가는 US 위클리 인터뷰에서 디카프리오와 그의 재단은 전세계 환경운동의 귀중한 목소리였다라며 그가 지구의 자연과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함께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치켜세웠다. UN 기후변화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디카프리오는 2014년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사로 나서 기후변화는 영화 같은 허구가 아니다라며 바로 지금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대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끈질긴 생명을 남긴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디카프리오는 수상 소감에서도 지구온난화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영화를 촬영한 2015년은 지구온난화가 가장 심각한 해라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환경오염 주범과 맞서야 하고 인류가 함께 커다란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립박수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김제동에서 어, 훈남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떠나서요, 자신의 발언을 소신있게 발언해주고 이것을 적어도 정치권에서 욕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정 특권 세력의 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다수의 여러 이익을 공론화해서 그 대표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정책 집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아예 기본적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은 있어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말의 체계는 없다. 김재동 씨 사건이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카프리오 같은 그런 유명인이 나올 수가 없다.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너 틀렸어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그런 의견이냐? 나는 이런 의견이다 하면서 공존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너는 빨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주소다. 소통이 없는 거죠. 명령만 있는 거죠. 국민은 그런데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은 그런데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은 그런데요, 당신들을 뽑아준 사람입니다. 나머지 더 기사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적고요. 우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딱선이 많이 힘드시죠? 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어. 마음 졸이고. 본인이 많이 힘드니까 힘내세요. 그런데 그래도 힘내셔야지. 우리가 또 함께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니까요. 일단 저는 유리딱선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단 기준을 좀 잡으세요. 기준을 잡고 같이 해결해 나갑시다. 같이 해결해 나가면 또 방법이 찾아지는 거니까요.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과 의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니까요. 청춘이 살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 청춘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춘이 아니라 청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청년 이제 최고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공감을 한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청년밖에 없다. 청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 운동 방향은 항상 중심축을 두되 각자가 속해있던 지역 자치단체에 가서 조례 운동부터 하자. 그래서 이것이 대선 전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를 한번 해보자. 그것서부터 청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신호탄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립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좀 볼게요. 유튜브 영상이 있길래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잠시만요. 양치분이 영상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설을 했던 게 있어요. 네, 53분 정도 되는데 네, 팩트TV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냄새의 원인은 바로 에어컨. 상쾌하게 페브리즈 차량용. 와우. 보러 와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큰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치 세대 관계로 바로 좀 준비되자마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에 앞서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연하실 주제는 박원순의 청년경제론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요. 청년이 경제다라는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연자 소개 먼저 드리면요. 대한민국 제36대 현재 서울시장님이신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네요. 아니, 35대 시장이기도 한데, 예, 시장 제가 금년 연말이면 서울시장 최장수 시장이 됩니다. 네. 예,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기는 굉장히 시원하네요, 그죠? 네. 여름을 이렇게 아주 쌈짓돈으로 잘 지내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네. 은행이라든지 또 지하철도 좀 시원하죠? 네. 또 서울시 시민청에 오세요. 시민청 그 지하에 가시면요, 거기 하루 종일 놀면서 또 뭐 거기 찻집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그런 거 즐기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에 사진이 저기 있네요. 여러분 저런 사진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여기도 있구나. 예. 예?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지하철을 한때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저기 어디에 서야 가장 빨리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생각했었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반드시 앉아가는 법 10가지. 첫째, 표면적을 넓게 하라. 왜냐하면 그죠? 여기는 어차피 안 되겠다. 여기도 경로석이라서 안 되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통 한 요 자리가 몇 개 좌석이 있는 줄 아세요? 자세히 보세요. 7개예요. 근데 쩍벌남이 있으면 조금 달라져. 그리고 여기만 요 앞에 가서 딱 있을 게 아니고 여기서 양쪽을 노리면 17석이 다음에 앉을 가능성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마라.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역에서 내릴 사람은요, 눈치가 보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음 역이 어딘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가방을 이렇게 움켜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소한 움직임을 잘 봐야 다음 역에 내릴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멀리 있는 아줌마도 조심해라.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딱 있다가 요분이 일어서는데 저쪽에서 그냥 사진도 없이 오셔서 앉아버리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은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비워라. 왜냐하면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요. 좀 그렇게 좀 본인은 포기하고 저쪽 옆에 왜 이 문칸에 가면 딱 기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이게 저녁을 못 드셨나 보네요. 네. 제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녔는데요. 어제 제가 부산행이라고 하는 부산행 뭡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많이 보셨구나. 1,000만 명 어제 돌파했더라고요. 제가 보러 간 바로 직후에.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왜냐면 그 좀비에 감염된 그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그 출발하는 거잖아요. 서울은 다 이미 좀비에 점령간 거예요. 그래갖고 간신히 부산 쪽만 일부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 재미로 봤지만 나는 서울 시민이 전부 좀비로 변했는데 내가 이 좌불안석이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감독 누구죠? 연상호 감독한테 내가 거의 멱살을 잡을 뻔했어. 아니 서울시를 이렇게 해놓고 영화를 끝내다니 말이 되냐. 속편을 빨리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왜 몇 명이 살아남았죠? 그 기차에서? 예? 2명이죠? 2명. 자세히 봐. 3명이야. 이 안에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네? 스포일러.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 좀비가 약한 게 있어. 뭐냐면 어둠에 약하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추출을 해.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서울에서 다행히 피난을 해서 부산에 와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구상한 거예요. 속편에. 그래갖고 그거를 일종의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완전 낙동강 주변으로 이렇게 고립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구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걸려 서울까지 오게.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천 상륙작전처럼 고공으로 투하를 해야 돼 서울시에. 그래야 빨리 서울 시민들이 그 좀비로부터 해방이 되지. 그래서 그 작전 과정을 속편으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지 이렇게 한반도의 한쪽에서 거의 섬나라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나요? 빨리 우리가 이제 이른바 TSR, Trans-Siberian Railway 거기를 만들고 그 영화에 3편에는 그래갖고 거기에 그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이 타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또 막 오염이 돼. 그러면 거기에 우연히 탄 한국 사람이 그 좀비들을 무찌르고 마침내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때는 완전히 다 해결했다. 이런 게 3편이에요. 제가 어제 나는 그거 보면서 남양을 했어요. 저는 청년의 특권은 상상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같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런 상상의 힘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든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청년은 그 뭐든지 그게 되든 안 되든 상상하고 실험해보고 그리고 그 실패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세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령화 속도가 이 빨간 게 한국인데 가장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있습니다. 최고속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출산율은 가장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빨간 게 지금 우리 한국, 일본이나 캐나다나 스웨덴보다도 훨씬 더 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래서 성장률조차도 한때는 최고속 성장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 자료로 보면 2060년이 되면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또 2305년이 되면 지도에서 아예 그냥 한민족은 한 명도 없이 사라지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우울한 지도가 펼쳐집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좀 한번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또 우울한 소식은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요 2014년부터 계속 악화돼서 특히 2016년 금년에는 11.8% 사상 최악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한국과 미국의 50대 대기업 이게 너무 좀 작네. 국회가 이렇게 좀 가난해요. 큰 스크린 하나 좀 놔주시지. 네. 여기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국의 기업들은요. 대부분 1938년, 1947년, 1939년, 1967년 이렇게 창업한 곳입니다. 이게 1945년, 1952년. 우리나라 한국의 50대 기업은 거의 대부분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탄생했네요. 그런데 미국은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렇죠. 국회가 애플 작다니. 1978.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975년. 또 그 밑에 월마트 1972년. 그 다음에 구글 1998년.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2004년.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한일, 한국,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십시오. 한국의 이 50대 부자는 여기가 창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보십시오. 상속받은 사람은 산토리의 이게 누굽니까? 노부타나 이분 한 분 빼고는 전부 창업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죽은 사회예요. 활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회예요. 예? 그냥 육체적으로만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 활력조차도 어떤 사회적 활력에 있어서도 완전히 늙은 것입니다.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단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지난달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이분이 국토부 장관이고요. 이분은 또 뭐 무슨 행정부 장관이던데요. 대한민국은 죽은 근데 사회다. 다 활력이 떨어져 40대 있다라는 초반입니다. 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리센룽 제가 현 총리를 뵀습니다. 근데 총리 공관으로 갔더니 거기에 비서실장이 완전히 20대 여러분 나이 같았어. 내가 나이는 물어보니까 아이 생각보다 나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20대였어요.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님은 지금 몇 세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리선은 총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습니까? 그랬더니 과거에는 더 젊었다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전부 뭐 예컨대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님의 나이까지. 그런 경험들을 갖고 물론 이제 이사회라든지 이런 쪽은 또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소가 아주 굉장히 역할을 딱 나눠 갖고 말하자면 앞장을 서서 국가를 추진하고 운영해 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걸 뒤에서 자문하고 또 돌보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이게 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고요. 이분은 제가 2000 4년이죠. 제가 독일에 가서 연방의회 의원으로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안나 류만이라고 녹색당 출신이었는데요.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19살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면 다 국회의원 하고도 지금 남을 나이에요.